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모닝 프레지다. 프레젠트. 굿 이브닝인데 지금은. 그러게. 예, 굿 이브닝 프레지다. 라이브니까 그죠? 예,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못 지냈습니다. 아, 잠이- 지난주 여론조사 충격적이었죠. 아니 충격은 아닌데 예, 여론조사를 보고 근심하는 근심하는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설득이라기보다는 위안을 주기가 힘들어서. 근심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더 문제죠. 그런 건 정말 어떻게 뭐로 이긴단 말입니까? 그냥 느낌. 그러니까 윤석열을 설마 찍겠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설마 BBK 이명박을 설마 찍겠어? 설마 박근혜 같은 저런 무능해 보이는 사람을 찍겠어? 똑같은 일들을 겪고 왔는데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낙관주의는 좋은데 또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안 되니까 그죠? 그렇죠. 낙관주의는 쓸데없는 비관주의를 빠질 필요는 없지. 그런데 항상 낙관주의를 견제하되 낙관적 나름대로- 비관주의? 아니 그러니까 낙관주의는 견제하되 거기에 맞게 또 그날 해야 될 과제들을 우리 세우고 이렇게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면서 그냥 아유 이번엔 이겨 뭐 이런 거.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린데요.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그 손무가이가 있잖아요. 손자병벽에 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지지 않는다라는 보수적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지. 다양한 수와 이 아주 기묘한 제갈량처럼 어떤 뭐 신묘술수를 부려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비밀 주머니 세 개로 이기는 것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요. 선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에는 왕도가 없다. 네. 그래서 선거는 한방 브루스 또는 천재들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성실하게 그리고 차곡차곡 사람의 민심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이 선거인데 거꾸로 뭔가 한거 터뜨리면 될 듯이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 슈퍼맨이 나올 듯이 예. 그런 것은 환상이죠.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자면 윤석열이 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단일화는 이야기 아마 안 될 거야.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단일화 절대 안 될 거야.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92년도에 초원복집 사건 예. 보셨죠? 예. 분명히 상대편에게 나쁜 악재로 작동돼야 되는데 오히려 표의 결집을 시키면서 김대중 후보가 이 공간상에서 호남으로 이렇게 막 밀려야 되는 압박받는 이 폐쇄적 공간으로 밀려 이렇게 쫓겨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방 또는 상대의 실수로 이긴다라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주제처럼 네,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의 네. 돌파 전략 뭐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그 힘들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서 이제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들일 거라고 보고 저도 뾰족한 수는 없지만은 했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성찰이다. 성찰이다. 예, 성찰해야 됩니다. 한 번씩 그 성찰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들어가서 성찰 및 그 반성과 관련된 평가들을 후보나 후보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당장의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하다라고 한쪽에서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내부에 그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본색을 드러내는군.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면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다소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양존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자라면 그런 것을 과감히 돌파해야 된다. 그동안에 좀 조심했다고 보는데 조심하면서 하나씩 꺼낸 건데 물론 그렇게 터프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진지하게 지난 시절을 평가하고 거기에서 분명히 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한 것은 우리가 개성하되 못한 것은 진지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사과라는 것은 그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하고 그 사과는 윤석열처럼 광주 가서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책, 향후의 개선책들을 같이 내는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 된다. 대안을 내면서 네. 국민들이 됐다 이 정도면 라고 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사과해 가야 된다. 저는 글쎄요. 그것이 저는 제일 뭐 일단은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사과에서 이긴 선거는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은 네, 있죠. 그런 근데 이야기를 사과만으로 쭉 가서는 안 되죠. 아 물론. 자, 그럼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조국 장관과 우리 서초동에 있었던 검찰 개혁의 논쟁, 네, 그다음에 흔히 하는 추윤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된다. 그럼 잘못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과는 아니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나서서 언급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당장 출마할 건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어쨌든 공직자들의 자기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분명히 있었다. 이것을 아직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가급적 수사에 의해서 무리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거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꼬투리에서라도 그 함부로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운영하는 것이나 그리고 또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들의 그동안의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의 엄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성찰하고 그리고 앞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은 나와야 되는 거죠. 뭘 잘못했습니까? 그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없이 때까지. 사과했죠. 수없이 네. 사과했지. 네. 근데 계속 사과만 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네. 그러나 그런 장면 나올 때마다 그런 입장을 계속 견제해야죠. 우리 사과할 거 벌써 다 했잖아요. 몇 번 했는데 또 해란 말입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태도의 문제다. 그렇죠, 태도의 문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20대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서도 20대들이 지금 오늘 발표된 거에 보면 60% 정도가 퍼센트 정도가 이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청년 세대에 대한 대책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에 아까 말했듯이 그 조국 문제라든지 조국, 추윤 대전 뭐의 측면도 있고 부동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는 또 뭐 인구권 같은 문제들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논쟁이 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떳떳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성찰할 것은 성찰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논쟁을 회피하지 말고 돌파해야 된다. 지도자라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크게 합치면 노선투쟁인 거거든요. 노선투쟁이죠. 네, 그게 사실은 가치 논쟁이죠. 그런 거에서 모여서 노선투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논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면서도 이 얼마 전에 말했던 그 페미니즘의 광풍 때문에 이대남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저는 논쟁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히려 저는 이대남에게 원칙이 있는 그리고 그 정말로 제대로 설명되는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설명해내고 제대로 전개해낸다면은 이대남들 중에서도 그것도 충분히 동의해 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명한 그 명확한 해설이 없는 상태에서 밀고 가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공정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근데 그것을 통으로 페미니즘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조금 해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이 페미니즘 문제와 세대 문제가 중첩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풀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건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대학 내에 있는 현상인데 현재 대학 교수들은 한 90% 정도가 남성입니다. 남성인데 지금 학교 관련해 가지고 뭐 지침은 안 합니다만은 공고 사항으로서 할당제 이런 거 여성 그 교수를 30% 정도로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가점도 좀 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가점도 교육부 평가 이런 데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50대, 60대에서는 90대 10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그것을 30%로 맞추려면은 지금 30대 중반 정도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수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는 계속 여자만 뽑아야지 10대 90이 돼야 이제 이제 그렇죠. 5대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자면은 지금 세대에 취직하는 사람들은 앞선 세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인국공사 때도 비슷한 이야기인 거고요. 이게 중첩되어서 나타나는데 문재인 정부라든가 우리가 이 페미니즘 정책을 정할 때 통으로 세대 간 구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뚝 잘라가지고 남녀의 문제로 접근해 버렸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 말은.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그 이준석이 한 예를 들면 뭐 그 페미니즘 되게 남자들이 역차별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도 군대 가자 수준 이야기.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로 자칫하면 네, 도매급으로 넘어가면 안 저급한 되잖아요. 수준의 이야기. 그런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갈 수 있는 오해를 불러살 수 있는 이야기들 하시면 안 된다.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논쟁해 보여야 되고 이런 논쟁을 걸 때 심상정 후보가 어제나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그쪽에서 어제 막 논쟁을 걸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예를 들면 피하지 말고 그러면 본인의 그 진심을 그러니까 그 속뜻을 그 오해한 것은 오해도 있고 또 본심도 있다. 이것을 잘 설명해야 된다. 그걸 돌파해야 된다. 이게 돌파를 왜 안 하느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586 운동권들이 무식해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할당제와 같은 결과의 평등은 유럽식 사회주의예요. 자, 기회의 균등은 미국식 자유주의예요. 케인주의적 요소입니다. 이거를 구별을 못하니까 일단 맞추는 과정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접근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결과적 평등으로서 30% 맞추자, 50% 맞추자 이렇게 어떻게 뭐 폭력적으로 적용해 버리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이제 기회의 균등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예. 불공정의 사다리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차등으로서의 복지라고 해서 복지 정책을 주는 것도 완전한 평등을 만들자고 하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 파트에서 보면 출자 총액 제한제 이런 게 사전 규제하면 되지 왜 사후 규제를 하느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결과 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경제 민주화 과정에서 출자 총액 제한제 이런 대기업의 출자 총액 제한제 뭐 상호 출자 금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저는 이제 충분한 그 이런 논쟁적인 지점을 돌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감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권 초기에 뭐 예를 들면 그때 정책실장이라든지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책 미스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돌파해야죠.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1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촛불 정권으로 국민들이 그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켜 줬는데 촛불 정부 했더니 예를 들면은 촛불 정부가 기대했던처럼 그 속도 있는 개혁 그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안주한 것 아니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안주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들 답답하고 비록 5년 늦었지만 늦어진 5년을 안주했던 부분 안주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데 안주했던 부분에 대한 5년을 이제 더 열심히 달려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에 그 만회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 번 더 찍어줄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동의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부 혁신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 혁신이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맞죠.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명사의 정당이 됐거든요. 네. 명사 여기서 명사라는 것은 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명사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은 유명인 우리도 똑같은 법조인 정당 된 거죠. 또는 스펙 좋은 사람의 정당이 된 그렇죠. 거거든요. 스펙 좋은 사람 정당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김대중 시절, 노무현 시절 그 이전에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부문의 민중들과 함께 호흡했던 민중의 그 지도자들 중에서 그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이런 분들이 그 민주당의 그 주요 정치인으로 다 성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민 대표가 두루마기 입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죠. 노동자 대표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노무현 후보가 대표적인 그런 분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 같은 분들도 어쨌든 간에 재야민주화 운동을 오래 하시면서 했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나운서 예, 법조인 넘쳐납니다.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유학 갔다 온 사람 네. 뭐또 다음에 뭐 경제 문제 그 신자유주의의 첨단을 달리다 온 사람이면 무조건 받고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혁 주체 세력이 형성되지 못했던 거죠. 네. 개혁 주체 세력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아무리 속도 있게 개혁을 밀고 나가자 나를 따라오라 해도 안 따라오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안 따라왔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뭐 아니되옵니다만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주체 세력의 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대적 측면에서의 교체도 사실 없었죠. 물론 뭐 저기 젊은 정치인들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 이 평가에 대해 가지고 그 주체 세력 방금 그런 혁신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인적 혁신이라든지 노선적 정책적 혁신, 정책적 개혁의 가속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 계셨던 또는 당정청에서 핵심 요직에 있었던 분들의 그 운영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또한 저는 예를 들면 지나친 청산주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진영의 책임이라 봐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아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진영의 책임이지만 제일 높은 사람들의 책임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저 당 대표를 그 사람이 안 하고 저 사람이 했으면 우리 민주당이 잘 됐을까?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조금 너무 예를 들면 과도한 그 아전인수식 해석밖에 안 되거든. 예를 들면 그 왜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문재인 정권을 그 지탱하고 있었던 세력들의 힘에 일정 정도 역관계와 관계되어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 특정 개인의 예를 들면 권력 운용의 문제로 이렇게 축소시키면 안 된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를 들면 좀 더 그 혁신하려는 과연 어디서부터 혁신해야 되는가 우리 집단 지성이 이제 도출돼야 되는 문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한번 거죠. 정권이 우리가 이제 바뀌는 과정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뭐 김대중 정권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이제 수평적 정권 교체로 최초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치 혁신, 이명박 대통령 경제 혁신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경제 민주화, 경제 혁신. 문재인 대통령 촛불 혁명으로서의 적폐청산 뭐 이런 거. 이것도 정치 혁신이에요. 예, 정치 그렇죠. 혁신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정치 혁신의 결과물들이 뭐가 나왔느냐? 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동교동계가 물러났잖아요. 동교동계가 물러나면서 486이 전면에 나타납니다. 정치 세력 자체가 완전 바뀌어 버리죠. 그런 상황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그런 어떤 정치적 혁신들이 존재했느냐라는 좀 근본적인 비판을 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혁신을 안 했더라면 통합은 됐는가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했어요. 초창기에 유승민에게 뭐 주고 뭐 이런 거, 뭐 주고 뭐 주고 심상정한테 뭐 주고 이런 거야. 이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국 사회의 이념 지향 구조가 진보가 우위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중도와 운동장이기 때문에. 온건 보수까지 합쳐서 이렇게 정권을 먹었단 말입니다. DJP 연합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과 단일화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 다수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양날의 칼인 겁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했느냐 아니면은 세력을 연합하는 세력 연합의 이 다수자 연합의 구도를 짰느냐 둘 다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뭐 그건 뭐 좀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죠. 예, 그럼 지금이라도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 되죠. 네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논쟁이 발생하는 시점이 돼가지고 네네. 선거를 앞두고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덮고 가자 이런 거 하면 진다. 예를 들면 원칙 있는 그 대선 선거운동, 대선에 임해야 된다. 원칙은 이기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게 원칙인데 이기는 게 원칙이라면 그는 뭐 사후 결과적인 문제를 본다면은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도 원칙을 그 제우선을 놓지 않으면은 원칙 있는 패배를 해야만 그 패배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도 원칙이 있는 패배를 각오하고 원칙을 가지고 돌파할 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예를 들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타협한다. 그런데 못 이기면 어쩌는데 그럼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논쟁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돌파해야 된다. 새로운 노선 투쟁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그것이 이제 커진다면 그런 기조로 본다면은 이 선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 진보 세력이 이번 2017년 촛불에 이어서 2022년 대선을 돌파하는 데서는 어떠한 원칙이 필요한가? 결국엔 저는 안주했던 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 그리고 미래 뭐 집권 비전 뭐 이런 예, 거 뭐 있죠.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안 좋아했던 데 대한 성찰, 평가 이 부분이 조금 간과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 잘못했노? 우리는 아마 다 그래도 안 이기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그죠. 서두에 얘기했던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거하고 다 이제 그 맞물려 있다는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국회의원 의석수가 176석이나 되니까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뭐 설마 우리가 저런 엉터리들한테 지겠어? 뭐 이런 이제 예. 생각들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예를 들어 거죠. 정작 평가를 예를 들면 평가는 그 주체에서 찾고 그죠? 뭐는 객체에서 찾으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평가를 주체에서 안 찾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언론들이 뭐 종편이 하도 씹어서 뭐 그리 됐다라든지 말이죠. 예를 들면 검찰 쿠데타 때문에 나라가 이리 됐다라든지 아니면 팬데믹 이런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서민들이 삶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배고파서 못 살겠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라든지 이거는 다 객체에서 찾는 거거든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그 이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이제 한 달 정도 어떻게 보면 좀 허송세월한 셈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도 좀 그건 한번 전 또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거 아닙니까? 네. 선대위 이후에는 그러면 거기에 그 대항해서 우리 여권에서도 뭐 정의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네. 그 한들 예를 들면 그 효과가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비해서는 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건 정치 기획이니까 만들어내야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어쨌든 이 단일화 관점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예. 안철수와도 단일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연합이기 때문에 안철수와 다시 단일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정의당과는 당연히 우리가 이 정권을 운영하면서 또 잘못했 저는 꾸준히 그 지적을 해왔습니다만은 정의당이 그 우리식 표현을 좀 맛이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노동에 기반한 진보 정당의 색채를 가지지 못하고 약간의 좀 극렬적인 페미니즘 쪽으로 흘러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정의당과 연대하고 또는 연정까지도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틀어지면서 전혀 정의당을 내쳤다는 거 이거는 저는 뭐 굉장히 큰 잘못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에 문재인 정부가 인기가 있을 때 어떤 형태였습니까? 4+1이었습니다. 4+1. 이 공수처법 처음 통과시킬 때 그때 4+1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뭘 아주 그 소수의 오른쪽 공간으로 밀어내고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는 어쨌든 이 개별 정책에 있어서 연대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 무너지는 와중에는 이 선거법을 처리시키는 과정도 뭐 분명히 존재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했는가 말씀하신 원칙대로 지켰는가 또는 크게 보고 크게 진보 민주 진영의 파일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가 그렇죠. 아니면 민주당이라는 협소한 이익에 대해서 집착했던가 그 더불어시민당 논쟁이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예. 아까 조금 전에 더 크게 본다면은 정의당이 몇십 석을 가져가더라도 흔쾌하게 큰 틀을 짰어야 됐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이야기도 약간 뭐 저도 뭐 그 부분에 그것이 100% 맞다는 말이 저는 아니고. 연동제에 예. 동의하진 않지만은 연동제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 과정에서 중대 선거구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기획할 만큼의 수준 높은 정치인들이 지금 남아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더불어시민당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불가피한 측면성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했지만 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 그렇죠. 그 표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176명인데 한 배에 큰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큰 배에 타고 있는데 상대방은 130명 배가 있는 거예요. 두 척이 싸우는 거하고 여기에 좀 드러내 가지고 5명 배 한 척 더 있고 10척 배 한 명 더 있고 작은 배라도 옆에서 배가 4-5척이 한쪽 배를 공격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 전략 전술의 기본이거든요. 포위 전술이. 예, 포위 전술이잖아요. 예. 다수자가 되기 위한. 연합 전술. 예, 전술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어쨌든 그 현재도 감정적으로 김종인 이준석의 안철수 깎아내리기 뭐 이런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뭐 제법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뭐 심상정 조금 전에 안철수 이야기도 했고 심상정 이야기도 했는데 좌우 양쪽으로 뭐 김동연도 있고. 예. 저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처럼 선거 후보 단일화를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너무나 원칙적인 이야기죠. 이게 우리가 만약 정치공학적 차원에서의 후보 단일화에 집착하지 말고 예를 들어 원칙이 있는 정책 연대라든지 이슈 연대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저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거. 예를 들면 주 4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고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고 심상정이 적극받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말 바꾸지 말라고. 근데 이거 저는 예를 들면 과감하게 예를 들면 그것을 받아서 이제 그 주 4일제라는 원칙을 내되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 추진 속도라든지 뭐 단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강론에서. 그 부분은 굳이 그것까지 다 합의하고서 그 연대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큰 주 4일제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서 용인해내는 정도로 연대하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고 거꾸로 안철수 후보하고도 당장의 예를 들면 후보 단일화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만나야죠. 테이블 안철수 후보도 예를 들면 팬데믹 과정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의사 출신이시고 이런 그렇죠.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강국으로 가야 되는 데 가지고 있어서 안철수 바이러스 그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한 벤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또 식견을 우리가 자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좋은 정책은 서로 공유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런 그 선거공학적인 연대를 넘어서는 예를 들면 우리의 가치를 추구하는 연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좌우의 날개를 한쪽으로 집중할 필요 없이 양날개를 다 넓게 펼쳐주고 펼쳐야 아니 뭐 저기 안철수 대표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 섭섭한 거 있는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독재 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가? 라고 안철수에게도 철학적인 문제를 안철수 대표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지기도 하고 또한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불만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또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불릴 정도로 예를 들면 그 강력한 진보적인 입장을 진보적 가지고 입장, 강력한 개혁 의지 이런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그 개혁주의자, 진보주의자라고 해서 결코 민생과 실용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은 우파들이나 그 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을 계속 왜곡해서 민생과 실용에는 관심이 없는 이념주의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자꾸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그 스윙보터 그리고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유연한 그 진보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 유연한 진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개량주의 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진보적인 생각과 정책을 갖다가 중간에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잘 설명해서 설득을 잘 구하는 것, 그리고 설득하는 논리를 잘 찾아내는 것,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부에 밀착된 어떤 정책이나 그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유연한 진보의 구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과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좀 판을 좀 흔들어야 돼요. 지금 아. 기존에 우리 이제 그 176석의 관념 체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예. 이제 좀 유연함이 이제 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상대편을 비판할 때 그런 공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략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치가 원래 공학이고 정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치의 본질적 의미에 그게 이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공학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가치의 추구, 그렇죠. 여러 가지 예, 노선 예. 투쟁 이런 것이 다 예, 예. 포함된 거지. 공학 가장 그렇죠. 고도의 예. 공학인 거지. 그렇죠. 그 예. 유치하게 예를 들면은 여기 뭐그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안동에서 몇 프로 더 넣고 그 대신에 뭐 서울에서 몇 프로 까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유치한 그런 게 그렇죠. 예, 정치 예. 공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 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딱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과감하게 시대 정신과 가치 논쟁에 뛰어들어라. 뛰어들어야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노선 투쟁. 페미니즘이든 페미니즘이든 청년 논쟁이든 부동산 잘못한 거냐 잘한 거냐 민주주의 뭐, 논쟁이든 예, 뛰어들어라는 예, 것.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 구조의 변화에 두려움을 갖지 마라. 좌든 우든 연합, 연정, 그다음에 정계 개편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의 바탕을 둔 그렇죠. 이게 예. 대표적인 이 전략을 썼던 게 2012년도에 박근혜입니다.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가지고 오고 구조는 또 어떻게 한 거죠? 김종인 등을 데리고 오면서 이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그 박근혜 당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버리죠. DJ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아요. 김대중 뭐 대통령도 DJP 그렇게 연합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새정치민주회의를 창당을 하고 진보주의자 이런 것보다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죠, IMF 그렇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딱 내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노무현 문재인 다 그럴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도 아까 말했듯이 한국의 버니 샌더스 이재명이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그 케인지언으로 한국 사회의 지금 그 한계에 봉착한 그 시장 자본주의를 새롭게 변신시킬 새로운 자본주의의 총화로 떠오를 수 있는 기수가 이재명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재명 후보가 경제계에 좀 자주 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는 왜 노무현처럼 문재인처럼 안 가느냐 이런 한간의 비판이 나오고 있을 수 있죠. 예. 그래도 안 가야 돼요. 당분간. 당분간 경제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당분간. 경제 쪽에 집중하셔야 돼요. 긴 호흡을 가셔야 돼요. 지난번에 저는 음식점 총량제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는데 뒤에 의원들이 안 받쳐줘서 그런지 그걸 끌고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길게 끌고 나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많이 예, 안 하셔도 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 여당이 고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는 그 뭐 내로남불이니 뭐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내로남불이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불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뭐 반칙이니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것이 집권당의 지지율 하락의 역대 선거에서 항상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 배고파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살게 지금 뭐 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있는 것처럼 또 느끼게 만들죠. 아니, 살기 어려운데 그나마 그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잘 살게 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담론은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갈아엎어야 새로운 나라가 열립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고양이를 잡는다면은 흰지든 검은지든 상관없다. 이걸 같이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근데 어쨌든 좀 정책하시는 분들은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성장적 전환 경제 이 따위의 그 추상적 단어 나열해 가지고 표준어 시대 지났습니다. 그런 슬로건주의 시대 지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담론의 그 슬로건을 만드는 거. 그걸로는 되지 않고요. 예. 구체적으로 3천만 명 연봉 1억 시대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인 게 만들어내세요. 그런 것들을 공기업을 만들든지 민간 기업을 말 안 듣는 LH 같은 공기업을 해체하든지 과감하게 급진적으로 해야 돼요. 급진적으로 하는 것이 이재명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오늘 정리하면은 저하고도 좀 이야기가 계속했던 이야기 비슷한 건데 일단은 노선 투쟁이나 논쟁적 그 지점에 뛰어드는 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렇죠. 과감하게 돌파하자. 그렇죠. 1번이고 2번은 어쨌든 구조적 전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정치 구조의 변화. 정치 다수자가 구조의 되기 변화이기 위한. 때문에 특별히 예를 들면 우리의 그동안 우리 진지를 네네. 너무 사수하는데 네네. 집착하지 말고 좌든 우든 아니 그다음에 개혁은 개혁대로 예. 그리고 또 확장은 확장대로. 원칙은 원칙대로 확장대로 확장대로. 예. 예. 원칙은 원칙대로 유연함은 유연함대로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뭐 쉽게 것들. 말하면 당장 김동연도 만나고 예. 안철수도 만나고 최강욱도 만나고 심상정도 만나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논쟁적인 이야기는 안철수네요. 그 부분에서는. 네. 심상정 안 김동연- 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안 근데 안 되더라도 만나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같이 공유할 가치는 있을 것이다. 판이 흔들려야 됩니다. 최소한의 가치는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정권 교체론 문재인 정권 심판론의 전선이 강구하거든요. 이게 절대 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한 40%, 4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이 전선을 깨지 못하면은 우리 지지층들 중에 이 열성적 강도가 약한 사람들은 투표하러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를 던지고 철학적 논쟁을 해가지고 그 전선을 깨트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재명의 새로운 나라라는 것은 거주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재명의 새로운 깃발이 돌파될 때 그렇죠. 네. 이재명의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것이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재명의 새로운 나라라는 깃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깃발 이재명의 새로운 나라라는 깃발이 가지고자 하는 길의 장애물은 또 무엇인지라는 것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다. 일단 깃발을 들면 장애가 나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돌파 투쟁을 통해 가지고 돌파되는 것이다. 일단은 깃발을 선명하게 들고 두려움 없이 깃발을 선명하게 들어야 된다. 그렇죠. 거기서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하나 전제를 달자면 이겁니다. 말씀하신 성찰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재명이 하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믿습니다. 그렇지. 예.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겠지. 그렇죠. 아니면 말만 번지르하고 니 말은 그렇죠. 어떻게 믿노?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그렇죠. 자기 성찰과 혁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성찰과 혁신 그리고 새로운 깃발, 네. 두려움 없는 새로운 깃발, 용기 있게 당당한 전진 네. 이런 게 되겠네요. 예를 들면. 네. 예. 뭐 어떻습니까 오늘 뭐 좋습니다. 내용 정리 제가 오늘 다수 도발적으로 돌파 전략이라는 게 오늘 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왕도는 없다 네.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은 왕도란 게 딴 게 아니죠. 이게 정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가장 고도의 왕도입니다. 정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 이게. 네. 다른 왕도, 다른 정치공학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방금 이렇게 성찰하고 그리고 새로운 깃발을 제시하고 네, 새로운 깃발 앞에 놓일 난관들을 예측하고 그렇죠. 그것을 돌파하는 우리가 이제 돌파해내는 각계 전투의 전략들을 모아가는 것. 예. 그래서 끝내 돌파하는 것. 이것이 정치가 기본적으로 가치 논쟁이니까 가치 예. 논쟁에 뛰어들고 예. 그다음에 아까도 뭐 공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다수자 연합이 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틀이 필요하니까 다수자 연합을 추진하고 예.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기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성찰하고 혁신하고 그렇죠. 뭐 이 예. 정도 삼각관계 정도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네. 예. 오늘 뭐 좀 쉽게 정리해 드렸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만 대단히 고도의 담론이라고 봐야 돼. 저는 뭐 우리가 이야기한 게 좀 개면적긴 하지만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가들도 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대갑니다. 뭐 겸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뭐 하여튼 우리 방송을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정치권의 활동가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좀 짧지만은 간단한 조언을 드렸고요. 다시 또 뭐 다른 이 피드백 해주시면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또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을 믿습니다. 저는 이재명은 합니다가
되기 위해서 이재명을 믿습니다. 이런 철학적 논쟁이라든가 정치 구도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을 믿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아니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네. 뭐 오늘 이 정도로 충분히 남는 의미 있는 오늘 그 토론이었다. 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아이고 알차고 좋네. 어쨌든 이 뭐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